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창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성완에서 양돈을 하고 있고요. 양돈한 지는 이제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공장 자동화 쪽 관련된 전기전자 쪽에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뭐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에 일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돈의 양돈장을 인수해서 지금 현재 양돈을 하고 있고요. 양돈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했던 것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일을 또 양돈장에서 적용하고 그런 장비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이제 양돈 하는 사양가로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스마트팜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관련된 교육들을 저도 이제 많이 하고 많이 들으러 다니고, 여기 우리 양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양돈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스마트팜 하는데, 도대체 스마트팜이 뭐냐 이거죠.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를 해봐라 라고 하면, 혹자들은 CCTV 하나만 들어와도 스마트팜이고, 포효모든 자동 급이기 하나만 들어와도 스마트팜이고, 장비 하나 설치해도 스마트팜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강의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축산 스마트팜 농장이 30%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27년도까지 40% 정도까지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 스마트팜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한번 저희가 지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양돈 농가로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우리가 돼지를 노하우로 기르고 있는데, 노하우로 기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돈장을 운영하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양돈장은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스마트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스마트팜 정책 사업으로 해서 많은 장비들이 지원이 됐는데, 그냥 농장에 장비만 들어왔을 뿐이지, 일반 공장으로 따지면 설비가 하나 됐을 뿐이지, 설비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지, 그건 스마트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자료를 좀 더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나라 10년 동안 2014년도부터 ICT 융복합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약 한 10년 동안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성적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농장을 경영하는 거,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구조가 스마트팜의 어떤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노하우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농장을 운영하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꼭 장비가 있어야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기로 데이터를 일일이 다 적어서 그거를 엑셀에 넣어서 다시 분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그게 힘드니까 자동 장비, 이런 제어 계측기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의 구조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사료회사에서는 대표적인 돈컴이라든지, 아니면 피그플랜이라든지, 아니면 한돈팜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제가 양돈하기 18년 전 시작할 때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생산 정보에 대한 부분만 있었죠. 수기로 입력하는 돼지에 대한 정보.
돼지에 대한 정보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이걸 중심으로 모든 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스마트팜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 생산 정보 플러스 환경 정보가 1대1 매칭되는, 시간으로 1대1 매칭되는 게 필요한 데이터죠. 이게 나중에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뭐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 것들은 거꾸로 얘보다는 이쪽 장비들만 수집하고 데이터를, 장비를 공급하고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농장에 비육사 1-1번 방에 온도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365일 그 데이터를 10분 간격으로 모니터링 했다. 그 데이터를 전문가한테 제공을 해서 우리 농장을 컨설팅 해봐라 라고 하면 컨설팅 할 수 있을까요? 온도가 겨울에는 21도 가다가 한여름엔 35도까지 가고 중간에 밤엔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변하는 형태가 상당히 심할 텐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비육사가 어떻다 저떻다 컨설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온도 데이터와 그 돈방에 돼지가 며칠령짜리 몇 마리가 있었는지 그 시간에, 그리고 그때 온도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사료를 얼마를 먹었는지 라는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생산 정보와 환경 정보가 같이 있어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이런 구조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 데이터들만 모아놓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본 컨설팅은 모돈 위주로 컨설팅을 하죠. 많이 새끼를 낳아서 많이 이유를 시켜야 MSI가 늘어난다,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 양돈장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모돈 위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비육돈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마리를 새끼를 낳아서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일주일에 몇 마리를 유익해서 한 달에 몇 마리를 유익시킬 건지, 그리고 몇 마리를 출하할 건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만약에 수태율이 적으면 모돈을 좀 늘렸다 줄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훨씬 경비가 적게 들고 훨씬 운영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조금 빗나갔는데 우리나라 스마트팜, 우리나라 양돈 농장이 발전하려면 아까 이런 데이터들이 모인 상태에서 조그만 농장들은 이렇게 관제센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2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제가 수의사를 고용한다든지 컨설턴트를 고용한다든지 그러기는 사실 규모가 너무 작죠. 근데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형태의 컨설팅은 대개 그 사료회사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농장을 제대로 컨설팅을 못하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농장을 한번 둘러보고 본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농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 라고 컨설팅을 하는 거죠. 제가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 양돈이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7년도에 우리 농장 폐사율이 50%였어요. 양돈 농장을 인수하고 나니까 폐사율이 한 달에 50% 정도 나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소모성 질병이 제일 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컨설턴트, 사료회사나 제약회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한 3개월이면 정상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말을 믿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까지는 한 3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할 뻔했죠.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우리 농장의 데이터를 모아야 남한테 보여주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모을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2014년도쯤에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ICT 융목협이라는 게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아는 척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 데이터, 이런 화면을 만든 게 언제 만들었냐면 2014년도에 농림부 장관 주재로 코엑스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만든 페이지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그때는 ICT 융복합이라고 얘기했었죠. 이 우리나라 양돈이 발전하려면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농장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전문가들이 한 곳에서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컨설팅은 1년치 데이터를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일어난 일을 오늘 피드백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실제 데이터를 매일 보고 매일 판단하는 어떤 이런 조직을 갖췄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때 설명이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는 오면 왜 뭐 장비 얘기는 안 하고 데이터 얘기만 하냐. 스마트팜이 왜 와서 스마트팜 회의하는데 왜 데이터 얘기만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은 이런 구조를 못 만들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사료회사 중심이든 농협의 중심이든 아니면 컨설턴트 중심이든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양도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양돈 농가의 입장에서 10년 동안의 양돈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2015년도 스마트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성적입니다. 이 빨간 것들만 일단 보면 PSI, MSI, 그 다음 출하연령, 이후 육성률. PSI가 평균 2015년도에 20.8도, MSI가 17.9도, 육성률 85%, 출하연령 211. 자, 이거는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데이터들입니다. PSI 20도, 21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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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I 17도, 17도, 18도. 그 다음에 이후 육성률 84%, 출하연령 201. 그럼 2015년도에서 18년도까지, 2022년도까지 똑같죠? 자, 최근 2024년도부터 2025년도 1월 달까지 데이터. 여기 보면 PSI가 22.3도, 약 2도 정도 올랐습니다. 10년 전보다. 그리고 MSI 18.8도, 0.78도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후 육성률 84%. 15랑 똑같죠? 출하연령 196일. 한 5일 정도 당겨졌나요? 우리나라 축산의 뭐 30% 정도가 이미 스마트 농장으로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최소 30%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적이 똑같아요. 근데 엊그제 뭐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10년 전보다 농가 수가 46%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700농가 정도 된다라고, 농가 수로 따져 2,700농가 된다라고 하는데, 농가 수가 적어지고 그 기업농화, 대농화 돼 있는데도 성적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내에 이게 확 좋아질까요? 뭔가 바뀌지 않으면? 이 상태 그대로라면 좋아지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저희가 노하우로 돼지를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딱 우리 농장은 제 수준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조금 뭐 돈 벌었다고 그만두고 농장장 구해서 밖으로 돌아다니고 농장장한테 맡기면 우리 농장은 농장장 수준 되는 거죠. 그러다가 2세가 들어와서 아들이 농장을 한다. 걔가 맡아서 한다. 그러면 아들 수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농장은 노하우로 운영되면 그 롤러코스터를 그대로 타고 그 평균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을 하면 내가 하든
농장장이 하든 우리 아들이 하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보고 평가를 해준다라고,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 농장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마트팜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스마트팜 하는데 말만 스마트팜이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농림부에 계실 때, 그때 이제 한참 막 돌아다니고 할 때 막 얘기를 했더니, 농림부에서 모데라 사업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서 천안시하고 해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왜 직접 개발을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프로그램을 이것저것 쓰고 있었는데, 생산 정보의 데이터는 다 입력이 되는데, 그 데이터와 환경 정보의 데이터를 그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칭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설계하자.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그 플랫폼.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하드웨어들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양 정보라든지 환경 정보라 경영 정보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 돌아가게 만들자.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그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데이터를 공유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죠. 양돈을 하는 그 기술은, 돼지를 키우는 기술은, 노하우는 있는데 비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국가 비밀이 아는 거죠. 돼지를 제일 잘 키우는 거는 매뉴얼대로 기본기 지켜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사람이 조금 편하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냐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거는 내가 공유한다고 내가 불이익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럿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모으고 오픈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들은 우리 집에서 가져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산업 발전을 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과 나눠서 주변을 발전시키고, 기업은 또 그 데이터를 통해서 ICT 장비를 만들고,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야만 실제로 혜택 보는 게 농가가 혜택을 보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제센터를 둬서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데이터를 보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정말 무식하게 제가 건물을 직접 졌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이 건물을 짓지 않고 주변에 땅을 샀으면 훨씬 부자 됐을 텐데, 저 건물을 짓고 저 돈 거기다 박아놓고, 그래서 그냥 건물만 지금도 구조를 컨설팅 할 수 있는 그 관제센터 형태, 교육장 형태로 건물을 져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교육장도 있고 관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은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일부 우리 농장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양돈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 농장을 오픈해서 저희 농장 보여주는 이런 교육들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그 발전은, 눈에 띄게 발전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관제센터에 대한 개념, 목적,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설계할 적에는 되게 좋았죠.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를 확보하고, 뭐 고질적인 문제 해결하고, 경영 형태 뭐 개선하고 하겠다. 그리고 뭐 수집하고 축적해서 뭐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쓰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핵심적인 기술 수준을 높이고, 그 다음에 종합 원스톱으로 뭐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컨설팅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문제점 파악하는 이런 데 쪽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고 제가 할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라고 해서 이제 설계를 이렇게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효과는, 아까 22도 정도 되는, 뭐 20도 정도 되는 PSI는 한 24도 정도로 올리자. 그리고 MSI는 옛날 뭐 18도에서 한 23도 정도로 가자. 육성률은 85% 정도에서 한 90%, 98% 정도까지 올려보자. 그리고 출하일령은 평균 200일에서 180일 정도로 낮추자. 이제 이게 목표인데, 저는 저 혼자만은 이 목표의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이 이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농장을 경영하는 기준이 모돈이 아니라 비육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육돈으로 경영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양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료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양돈장을 한 달에 운영하는 뭐 고정비라고 변동비겠지만 고정비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을 운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라는 것 중에서, 자, 매출 말고 고정비 중에서 사료가 차지하는 포션이 몇 퍼센트 될까요? 양돈장 운영하는데. 여기 또 혹시 사료 하시는 분들 양돈장 운영하는데 사료가 차지하는 포션 한 달에 몇 퍼센트 들어간지 아세요? 고정비 중에서? 65%에서 70% 정도 차지합니다. 사료값이. 고정비 중에서. 자, 그러면 그 65%에서 70% 정도 되는 사료 그 고정비 중에서 비육돈 사료가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비육돈 사료, 모돈 사료라고 하면 임신 사료하고 포유돈 사료 빼고, 예를 들어서 밀크서부터 시작해서 비육 후기까지 일괄 농장에서 그 사료가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사료 중에서 85%. 비육돈 사료가 85% 차지합니다. 그러면 고정비 중에서 한 달 고정비 중에서 원가 계산을 해보면 사료가 차지하는 게 한 65% 차지하고요. 이제 요새 뭐 전기세도 오르고 뭐 하다 보니까 한 65%, 전에는 한 70% 정도 됐었는데 저희 농장도 해보면 한 65% 차지하는 것 같아요. 사료값이 65% 차지하고 뭐 똥처리비나 아니면 뭐 약품비나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그 65% 사료 중에서 85%가 비육돈 사료예요. 그러면 원가를 줄이는데 어디서 줄이는 게 제일 쉬울까요? 비육돈에서 원가를 줄이는 게 제일 쉬운 거죠. 그리고 제일 줄여야만 되는 거고. 여기 일반 기업들도 계시겠지만, 기업에서 원가 줄이기 위해서 A4용지, 뭐 이면지 쓰고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원가 줄이는 건데, 우리 양돈장에서는 아까 보시면 이후 육성을 한번 보실까요? 이후 육성률 보면 이후시켜서 출하까지 15%가 패사나요.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15%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유 딱 시키고 그 이튿날 15%가 딱 죽고 출하를 다 했다. 그럼 차라리 이익이죠. 근데 커가면서 계속 뭐 어릴 때도 죽고 중간에도 죽고 출하 직전에도 죽고, 그게 다 비용의 허실로 가는 거죠.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안 할까요? 그게 다 돈인데. 그게 제일 큰 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가 없어서, 비육돈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남의 농장인데 그 농장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 사료 섭취량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 영역은 오로지 농장만의 영역인 것 같아요. 모돈의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은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마리가 새끼를 낳고 그중에 모돈이 몇 마리고 몇 마리를 이유했고 라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PSI를 높이자. 다산성 모돈 들여다 새끼를 많이 내서 PSI를 많이 높이자.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출하를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많이 하는 농장도 있겠지만 더 많이 죽는 농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은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올라오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보고 우리 농장을 컨설팅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그게 진정한 스마트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제가 양도는 하지만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스마트팜, 아무리 이 좋은 장비 얘기해도 결국은 성적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정말로 노력하시는 농장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평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MSY 30도 이상 하는 농장도 많으니까 그런 농장들은 철저하게 잘하는 건데 2022년도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사료값이 폭등을 했죠. 옛날에는 18도만 MSY 18도만 해도 양돈장 운영할 만했어요.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는 한 21도 이상을 해야 뭐 플러스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돈가가 받쳐주고 있어서 지금은 약 한 20도 정도를 하면 마이너스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농장 중에 한 30%, 40%만 40%가 21도 이상을 하고 있고 한 60% 이하는 21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돈가가 좋은 환경에서도 한 60%는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다. 농장이. 근데 그 상위 10%는 엄청나게 그 돈을 벌더라도 하위 쪽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 있다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기회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농들이나 중소농들이 성적들이 아직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농들이 인력 구조라든지 장비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성적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중소농들도 확실히 그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농장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떤 스마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농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뭐 그 양돈 뭐 전문 컨설턴트도 아니고 뭐 이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소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이 정도, 저만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육성률을 98% 하고 있고, 출하연령을 연평균 180일 정도 유지하고 있고, 요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농장은 기본적으로 포유모든 자동 흡입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사의 온도 모니터링 하는 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비인 모니터링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농장에 없는 비육돈 사료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비육돈 돈방마다 사료를 얼마를 먹고 어떻게 크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플랫폼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동차 뭐 이렇게 대시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저도 이제 남들이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 그 앞에 보이는 게 별거 아니지만 목적지 있고 기름이 얼마만큼 남아있고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있고 예를 들어서 도착 시간이 몇 %쯤 왔고 얼마쯤 가고 언제 도착하고 이런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장을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한눈에.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모든에 대한 어떤 그 산차 구성, 그 다음에 뭐 수태율, 분만율, 그 다음에 육성률 뭐 98.2%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총 산자수, 그 다음에 생존 산자수, 이유두수, 그리고 비육돈, 매주 그 이유하는 비육돈 숫자, 그리고 출하된 숫자, 그리고 모돈에 대한 어떤 분만 성적들, 매주 임신한 모돈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생산 정보와 환경 정보가 있는데 생산 정보에서 돼지가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른 게 이동 정보라는 걸 입력을 해요. 그러면 임신사에서 분만사 몇 번째 몇 번 칸으로 갔다. 그리고 육성사 뭐 1번 칸에서 비육사 몇 번째 몇 번 칸으로 갔다. 이렇게 이동 정보를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환경 정보하고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온도, 그 방의 온도와 이 데이터가 매칭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분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양돈 전문가가 아니라서, 분석은 잘 못해요. 제 입장에서는 분석이라기보다는 현황 파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면 비교 분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사람이 안 쓰고 있어서 이제 비교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저희 모던 쪽인데, 제가 인수한 지 18년 됐는데, 농장은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분만사가 되게 좀 낡았고 되게 좁아요. 이것도 좁고 뒤도 좁고. 근데 요 한 칸에 8마리 딱 들어가고 있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면 돈이 없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못 하고 대신 비육돈 중심으로 하면서 육성률이 좋아지다 보니까, 육성률이 좋아지고 MSI가 높아지다 보니까 모든 숫자가 줄더라고요. 느는 게 아니라. 처음에 200두였다가 저희 농장에 최대 220두까지 있었거든요, 모던. 근데 지금 상시두수 160두 정도 유지해요. 165두. 그 얘기는 이유되는 숫자가 똑같고 출하되는 숫자가 똑같으면 모던이 늘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강도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모든만 그 정도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만사를 줄였습니다. 분만사 12칸을 처음에 분만사를 이 임신사 개조해서 분만사를 2층 분만사로 높였는데, 이 분만사를 뜯어내고 그 분만 직전에, 분만사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니까 스톨 3개를 하나로 털어서 이런 식으로 놔두는데, 이게 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여기 있다가 분만사에 올라가는데, 분만사에 올라갈 때는 언제 올라가냐면, 그러니까 112일경. 이번 주에 분만할 것들은 월요일 날 올라가요. 남들이 분만사에 올릴 때는 뭐 1주 전에 올려야 된다, 2주 전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만하기 2, 3일 전에 올라가면, 대신 여기서는 포유 묻은 사료를 먹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면 애들이 올라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새끼를 낳거든요. 그래도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다 살아요. 근데 만약에 2주 전에 분만사에 올려놓고 애들이 밥 안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새끼를 낳으면 그건 유산이죠.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때 올리는데, 그래서 분만에 대한 분만 사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분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만삭된 상태에서 열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포유모든 자동 급이기에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먹고 있는지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래프로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를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처음에 이게 세팅한 게 이제 그 포유모든 자동 급이 공급하는 업체에서 새끼 나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먹여라 라는 게 이제 뭐 그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한 5가지 중에서 제가 그걸 하나 채택을 했었는데, 제가 몰라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요새는 다산성 모든 뭐 이렇게 되면서 초기에 사료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줘봐라 그랬더니 한 5일 만에 한 8kg까지 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서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 4일 먹고 확 꺾여요, 사료가. 그랬다가 어느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과급비를 했더니. 그래서 다시 바꾼 게 이제, 그래도 빨리 올려야 되는데, 빨리 먹여야 되는데, 한 일주일 넘게, 일주일 정도를 통해서 한 8, 9kg까지 올려보자.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더니 거의 이건 따라가더라고요. 문제없이. 그래서 돼지가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전 잘 모르겠는데, 옛날 돼지하고 많이 바뀌어서, 분만 초기에 사료를 적게 주면 안 된다. 애들이 까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몇 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리 집에서는 그게 제일 잘 맞는 이런 형태 같고요. 또 하나 그 사료 빈을 모니터링 하는데, 사람들이 사료 빈을 모니터링을 하면 사료 섭취량, 사료 예를 들어 효율,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사료 빈은 신선한 사료를 먹이는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사료가 언제 떨어지고 언제 들어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A급 사료를 들여다 A급 사료를 먹이는 거지 A급 사료를 들여다 C급 사료를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용도로만 활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좀 개발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밑에 다리를 잘라서 로드셀을 시켜서 요 데이터만, 그러니까 현재 남은 잔량만 모니터링 했었는데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얘를 자르지 않고 요 밴드 밑에다 잘라서 여기다 저울을 달았어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가 요 밴드 있는 데 있죠? 요게 로드셀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거죠. 얘의 장점은 다리를 잘라서 해놓으면 바람 불으면 흔들려요, 전체 빈 자체가. 그리고 몇몇 농장에서 실제 사고도 났었고, 넘어가는 사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올려놓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어지죠. 이 사료통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는 사료통인데, 밴드가 2개가 있어요, 위아래. 이 사료 전체 무게는, 이 사료 빈의 전체 무게는 이 윗밴드가 거의 다 커버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고정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여기에 로드셀을 달면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잔량만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개발을 해서 5월 10일 기준으로 얘는 5월 9일 날 사료가 입고가 됐다. 그래서 얘가 쓰는 게 2.8일 후에 사료가 떨어진다. 그럼 내일은 또 다시 1점 몇 일 뒤에 떨어진다. 어제 먹은 기준, 어제 잔량을 기준으로 어제 먹은 걸 나누면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일쯤 된다. 아니, 예를 들어 0.5일쯤 된다. 그럼 오늘 점심때쯤 떨어지는 거죠. 대개 아침 사료를 주고 나면 거의 다 들어가고 점심때쯤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료 주문을 할 때 오늘 오후에 가져와라. 라고 하면 사료통을 완전히 비우고 다시 가져오는 거죠. 예를 들어 2.8일, 2.9일 떨어진다. 그러면 뭐 저녁 밤늦게 갖다 줘라. 그러면 못하니까 내일 첫 차로 와라. 그럼 오늘 완전히 털고 다시 쓰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는 사료통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절대 사료통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면 언제 떨어질지를 알고, 그리고 요 밑에 된 데이터는 4일 전서부터 4일 전, 3일 전, 뭐 2일 전에서 그제 먹은 사료와 어제 먹은 사료를 비교를 해서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를 먹었다. 정상적이고 돼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일 돼지가 크니까 먹는 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차이가, 편차가 큰지 안 큰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큰지 안 큰지만 보고 현재 몇 퍼센트 먹고 있는, 오늘 몇 퍼센트 먹고 있는지, 하루에 몇 톤이 들어가는지 요 정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료 언제 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된다면 사료 기사한테 이 앱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사료 기사가 우리 농장 보고 언제 들어올지 계획하고 나한테 전화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깜빡이 잡고 안 하거든요. 제가 사료 주문을 맨날 하다 보니까 안 하면 가끔 이렇게 막 급하게 전화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사진은 이 사료를 주문하는,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그 플랫폼에 주문하는 시스템인데, 저희 농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포유돈 같은 경우는 2톤 정도 들어오고요. 한 번에. 그럼 일주일 정도 쓰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쓰고, 임신돈 같은 경우 한 4톤 정도 두면 그 정도 써요. 그렇다고 뭐 2톤 갖다 주세요라고 하면 기사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먼 길 오는데 2톤, 12톤 차에다 2톤씩 오면. 그래서 임신돈이나 비육돈 사료하고 섞어서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하고 주문량을 치면, 예를 들어서 포유 2톤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 비육 6톤이 들어오면 며칠 날 떨어진다. 이렇게. 그럼 같이 떨어지는 날짜를 맞추는 거죠. 같이 떨어지는 날짜를. 그래서 그렇게 주문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빈의 그 사이즈, 처음 사료가 완전히 6톤이 들어오고 매일 줄죠. 그리고 다시 6톤이 들어오고 매일 줄고, 이 빨간 그래프는 먹는 양이거든요. 하루에 먹는 양. 근데 여름에 사료 빈 관리를 못하면 요 먹는 것도 이렇게 톱니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료가 들어온 날은 신선한 사료니까 사료 섭취량이 느는데 사료가 밑에 뭐 곰팡이 슬고 뭐 이게 붙어 있으면 그 이튿날부터 사료 섭취량이 떨어져요. 그랬다가 새로운 사료가 들어오면 또 늘었다가 또 같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이런 그래프가 이 밑에 섭취량도 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빈 관리는 정말로 이 돼지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어떤 뭐랄까 좀 신선한 사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도 이런 거 설치 안 하려면 사료분 2개를 설치를 해서 하나 떨어지면 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떨어지면 비우고 여기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제일 신선한 사료를 먹일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설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좀 더 설명드리는 건데 포효돈 2톤을 주문을 하겠다라고 체크하고 누르면 얘 2톤을 주문을 했을 때 얘 2점 몇 톤을 주문하면 언제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없는데 제가 거금을 들여서 궁금해서 저희 농장에 제가 개발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열심히 농장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될 텐데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궁금하기는 하고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사료 섭취량 측정기입니다. 돈 내에 돼지가 50마리가 있다 그러면 오늘 50마리가 있는 예를 들어서 100일령 된 돼지 50마리가 뭐 예를 들어 비육 1-1번 방에 있다 라고 하면 그 비육 1-1번 방에 50마리가 제대로 사료를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하고 싶어서 감성적인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료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한 50일부터 180일령 정도까지 주 단위로 얼마를 먹어야 된다는 기준량이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로 풀면 한 마리가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 그럼 100일령에 몇 그램 먹어야 되고 101일령에 몇 그램 먹어야 되고 102일령에 몇 그램 먹어야 되고 라는 것들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를 이 장비에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일령 된 돼지 한 마리가 1kg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비육 1-1번 방에 50마리가 있다. 그럼 오늘 먹어야 되는 양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양은 50kg인 거죠. 근데 40kg를 먹고 있는지 60kg를 먹고 있는지 궁금해서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라인이 지나가면 사료 급이 통으로 떨어질 때 계량을 해요. 계량을 해서 요런 장비를 통해서 여기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몇 월 며칠 날 이유 날짜가 며칠인데 며칠령이다. 그리고 몇 마리가 입식이 됐는데 지금 현재 몇 마리다. 그리고 먹어야 될 양은 먹어야 되는 수치고 그리고 이게 실제 먹은 양이에요. 그래서 몇 % 먹었다. 돼지는 제가 해보니까 건강하면 먹어야 될 양보다 진짜 건강한 140% 정도까지 먹어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60% 이하로 떨어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표현은 좀 출하할 때까지 한 번도 앓지 않으면 그 돼지는 무슨 사료를 먹든 간에 170일령이 다 출하돼요. 평균. 근데 한 번이라도 호흡기가 됐든 어떤 질병에 감염이 되면 출하일령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져요. 결국 그게 우리나라 출하일령 200일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출하일령이 170일 정도 되거든요. 평균 출하일령이. 근데 우리나라 이 평균이 200일이면 30일 정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육성률이 좋다는 얘기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건강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정도로 출하일령이 빨라진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딴 것들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PPT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료 섭취량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비교를 해보는 건데,
103일령에 육성사로 들어와서 156일령에 아니 비육사로 들어와서 156일령에 이제 출하돈사로 옮겨지는데 요게 한 50일 정도 동안 사료 먹는 양들을 모니터링한 거예요. 40마리가 이식이 됐고 103일령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갈 적에는 39두가 나갔고 156일령에 비육사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녹색선이 먹어야 될 양이고 이 청색선이 먹은 양이에요. 이유를 시키면 저는 주당 80마리 이유를 시키는데 40마리씩 구분해 놓거든요. 다마살이라고 하죠. 큰 놈, 작은 놈 구분을 해놓는데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을 구분을 해 놓으면 이렇게 큰 그룹이 사료 먹는 게 작은 그룹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유할 때 이유 체중을 늘리라고 하는 게 이유 체중이 크면 사료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요. 그 얘기는 출하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육성사인데 46일령, 그러니까 이유자돈사에서 후기자돈사로 넘어와서 102일령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02일령까지 있었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사료 테스트를 이제 여러 사료 회사의 사료 테스트를 제가 해봤는데 어느 회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얘가 큰 그룹이고 얘가 작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작은 그룹에 좋다는 사료를 주고 그리고 큰 그룹에 우리가 흔히 쓰는 사료들을 이렇게 줬어요. 조합사료인지 어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더니 작은 그룹의 돼지가 사료를 더 먹어요. 큰 그룹보다. 우리 농장에 맞는 사료가 어떤 거냐라는 걸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대비 어떤 효과를 따져서 아주 비싼 사료를 써라, 아주 좋은 사료를 써라라기보다는 우리 돼지가 건강하면 잘 먹는 사료를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태까지 테스트를 다 못했지만 적게 먹고 빨리 크는 사료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료는 못 본 것 같아요. 많이 먹으면 잘 커요. 어쨌든 간에. 무슨 사료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앱으로 볼 수 있도록 앱도 개발이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료회사한테 앱을 통키로 오픈을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료회사에서는 이런 그래프들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편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장에 우리 사료를 공급하는데 그 농장의 사료 섭취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 할 수도 이렇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 안경 소장님께서 주문하셔서 이 페이지를 좀 넣었는데 우리가 돈열 백신을 쓰잖아요. 저희가 사료 섭취량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된 건데 돼지 돈열 백신에 대한 정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이경원 수의사, 이경원 원장 아시겠지만 이경원 원장이 저희 집 데이터,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만들어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2018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 마커 백신이 그때 출시가 돼서 샘플로 출시가 돼서 모 제약회사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이일석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그때 확인했던 건데 육성사에서 사료 먹는 걸 모니터링 해봤더니 이 빨간 선이 먹어야 될 양이고 이 까만 선이 먹은 양이에요. 근데 먹다가 갑자기 사료가 급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구간에서 그 시기에 이런 식으로 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돈열 백신 롬주 맞는 거 있죠. 그걸 맞으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날 떨어지면 사료 섭취량이 그날부터 떨어지면 당연히 이게 주사 맞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돈열 백신을 맞으면 맞고 3일 후에 사료가 떨어져요. 맞고 나면 3일 후부터 사료가 급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찾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저런 문제가 생기는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한 그룹이 나가고 다음 그룹이고 한 그룹 다음 그룹인데 이런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생겨서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돈열 백신 맞은 그 3일 후부터 이렇게 사료가 떨어지더라. 그리고 작게는 열흘, 길게는 한 20일씩 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한 23일 이렇게 이게 결국 출하일령을 늦추는 주범인 거죠. 만약에 사료가 60-70% 먹고 있는 돼지한테 이렇게 하면 다른 호흡기 질병들 합병증 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폐사가 나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마커 백신은 무조건 써야 된다.
전에 모 제약회사에서 세미나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적에는 한 2배 이상 비쌌대요. 막부 백신이. 근데 지금은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을 공짜로 주는 것 안 쓰고 무조건 떨어지면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최소 이 자료에 의하면 저희 농장의 출하 연령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출하 연령 10일 정도는 당겨진다. 돈열 백신만 써도.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검증을 한 내용들이에요. 자, 아까 그 사료 큰 그룹, 작은 그룹 했을 때 100일령 정도부터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60일령 정도 모니터링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안에 저희 구제하고 돈열 백신을 그때 담았는데 사료 떨어지는 거 없잖아요. 지금은 돈열 백신 쓰면 그런 사료 없어요. 만약에 양돈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돈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만약에 돈열 백신, 마커 백신 안 쓰시면 무조건 쓰세요. 그게 출하 연령 열은 당겨집니다. 이게 좀 커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좀 작아졌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수태율하고 이 프로그램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수태율하고 그 생존 산자수, 그 다음에 비육돈. 여기 보면 비육돈 같은 경우에 저희 출하 연령이 지금 현재 170일령이고요. 비육돈 숫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비육돈 숫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 비육돈 숫자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사료 섭취량 측정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걔는 몇 마리가 얼마를 먹었는지 알아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입식을 했는데 그중에 죽는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래서 빼내면 바로 그 장비에서 한 마리씩 마이너스 시켜요. 마이너스를 안 시키면 예를 들어 40마리가 들어있는데 임의를 빼내고 35마리가 있다. 그럼 수치상으로 사료가 훨씬 못 먹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려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나오네. 좀 이게 모니터나 그런데 이쪽에 그런 그 기능들이 있는데 환경 정보하고 생산 정보 데이터 매칭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농장에 만약에 오시면 저희가 그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교육과정에 어디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희 농장 방문하신다라고 하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정지를 시키고 있는데 저희 돼지 비육사고요. 깨끗하지 않죠? 이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요 사료 섭취량 측정기 한번 보세요. 밑에가 퍼센트거든요. 110% 이상씩 먹고 있죠. 아니, 조금 더 지나서 여기요. 여기 보시면 요게 126일령 정도 됐으면 이게 오래되지 않은 건데 95%, 93%, 뭐 100% 이렇게 해서 약간 출렁거리긴 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고 이건 오늘 현상이고요. 그리고 요게 3월 24일 기준으로 12월 14일 날 이유시켜서 일령수는 126일령이고 39마리가 이식돼서 지금 39마리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지나볼까요? 여기서, 예. 여기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못 먹고 있는데 조금 더 진행. 크면 클수록 많이 먹는 게 얘는 133일령인데 지금 120% 정도까지 먹고 있죠. 기본적으로 저희 농장은 거의 100% 이상은 다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옮겨와서는 사료가 바뀌어서 그런지 한 열흘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출하될 때까지는 많이 먹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는 한 140%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110%에서 120% 정도는 그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돈방에 처음에 제가 인수인계 받을 적에는 50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50마리를 넣어봤더니 사료 섭취량이 떨어져서 저는 무조건 40마리 이상을 안 넣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